풍양주 친구들 다시 3강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 거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표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 3-2강을 진행하면 참 좋은데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쌤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과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설명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이번 강의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여기 배움 목표를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 강의의 주인공은 여기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자, 이 3국은 국가체제 정비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국가체제를 어떻게 정비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했잖아요. 각 부족의 독자성을 해체시킨 다음에 왕권, 그러니까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키는 왕권 집중, 왕권 강화 그런 과정이 여기 얘기하는 국가체제 정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국은 도대체 어떻게 왕한테 권력을 몰아줬을까? 그게 이 가야라는 나라랑 옆에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아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을 봅시다. 일단 고구려부터 볼 거예요. 표를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도 표로 한번 알면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왕권 독점이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 상속한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의 행정구역화, 율령이라는 게 있고요. 불교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학교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순서는 이렇게 돼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조왕 다음에 요런 순서로 가는 거고요. 고국천왕 다음에 요렇게 가요. 자, 보시면 일단은 쌤이 고구려에서는 3명의 왕만 제시했지만 당연히 3명의 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체제 정비 과정에서.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왕만 일단 제시한 거다. 그건 이따가 나오는 백제랑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큰 틀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의 다른 구강을 더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미 제시된 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근데 오늘은 여기 위에 나오는 요 요소들을 어떻게 했는지, 요 요소들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면 돼요. 자, 보시면 고구려는 태조왕 때 왕권을 독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고구려도 처음에는 부족 연합 국가예요. 뭐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이렇게 해서 여러 5가지의 부족이 있어. 자, 처음에는 계루부에서만 왕을 배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족의 연합이니까 한 번은 이쪽 부서에서, 이쪽 부족에서, 한 번은 이쪽 부족에서 왕을 배출하는 거야. 근데 태조왕 때 가면 이 계루부란 데서 왕권을 독점한다. 그 다음에 고국천왕 시기에 가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 상속을 확립한다는 거죠. 부자 상속하면 아무래도 그 혈통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더욱 강하게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상속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국 천왕 시기쯤에 아마도 이 부족들을 행정구역화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행정구역이라는 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진접, 읍, 남양주, 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 자, 부족을 행정구역화하기 전에는 그 각 부족에 왕 같은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왕의 어떤 통치랑 각 부족의 통치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왕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명령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명령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부족이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행정구역화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각 부족에 중앙 관리를 파견했다는 소리예요. 중앙 관리를 파견해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가 그 지방을 다스린다. 그래서 부족의 독자적인 지방이라는 색깔이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국천왕 시기에 왕권강을 바탕으로 소수령왕 시기 가면은 고구려는 어떤 체제 정비를 완성하게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율령이에요. 율령. 율령은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법이에요. 법.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이게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나요, 여러분?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왕권 독점이나 부자 상속 그리고 행정구역한 이런 것들 일련의 규칙들을 법률로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왕 중심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소수림왕식의 이 유형반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국왕의 왕권 강화에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림왕은 한편으로 또 정신적인 통합을 추진해서 종교를 활용해요. 여기 불교 있죠, 불교. 자, 이 불교가 왕권 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 부처님 있죠? 지금 쌤이 녹화하는 시점이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인데, 자, 이 부처랑 왕이 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럼 왕이 뭐냐? 왕이 곧 신인 거야, 어떻게 보면. 불교 쪽의 신이 부처니까. 자, 그러면 이 불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을 해버리면 당연히 고구려 백성들은 왕은 부처야. 그러니까 왕을 따라야 돼. 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은 약간 부족 연합일 때는 동급이던 왕이 부처님급이 된 거야. 그러면은 확실히 다르죠. 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불교의 공인은 정신적인 통합도 하면서 귀족과 왕의 어떤 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됐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수림왕은 이 학교도 설립해요. 여러 학교는 지금은 뭐 여러분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돕는 의미가 좀 크지만, 당시 학교는 왕을 뒷받침하는 관료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이 고구려의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백제 신라와 통합해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어서 갑시다, 여러분.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이번엔 백제예요. 여러분 아까 고구려 쪽을 잘 들었으면 여기 별거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백제는 근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만 주의하세요. 이게 약간 표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소야, 요소. 여러분. 왕권을 강화하는 요소인데, 처음에 백제는 초고왕 시기쯤에 부여씨로 왕권을 독점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도 다양한 어떤 부족이나 귀족들이 연합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처음에 주변 국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몽은 부여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주몽의 뭐 직접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 온조랑 비류가 밀려나가지고 백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부여계통이 있는 거야, 백제 사람들 중에. 그래서 초고왕씨 가면 부여씨, 성씨가 부여인 사람들이 왕권을 독점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부족의 행정구 역할을 고이왕 시기쯤에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물음표를 한 이유는 사료적인 근거는 아직 없지만 아마 이 시기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학계에서. 자, 고이왕 시기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율령을 반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령 반포랑 불교 공인 시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이왕은 백제의 율령을 반포해요. 그래서 이 고이왕 시기에 뭐 관등이나 관복이라는 걸 정한다는 게 교과서에 나와요. 관등이라는 건 좀 쉽게 얘기하면 등급이에요. 관리들 등급.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게 있죠. 그런 걸 나눈 거야, 고이왕은. 자, 그런 거 왜 나눴을까? 관리의 등급을 나눈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리고 관복도 색깔을 이게 달리해요. 뭐 1등급 관리는 무슨 색, 뭐 6등급 관리는 무슨 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약간 서열을 나눔으로써 왕한테 충성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왕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규정을 하고요. 법에서.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러한 여기 보시면 왕권 독점한 이런 거나 부족을 행정구역화한 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사회 규칙을 법에 담았겠죠. 그 다음에 백제는 부자 상속은 근초고왕 시기 가서 이루어져요. 고이왕 이후에요. 그래서 근초고왕은 워낙 중요한 왕인데 오늘은 일단 부자 상속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초고왕 시기 가서 백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그 원칙을 확립한다. 자, 그 다음에 침류왕 때 가서 백제도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 의미예요. 백제도 고구려처럼 부처를 왕으로 생각하는 왕즉불 사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인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옆에 학교는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사료상에 없어서 그런데 백제에는 분명히 선생님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자, 그걸 봤을 때 학교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은 신라예요, 여러분. 자, 신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은 다 똑같아요. 자, 뇌물 마리간 시기쯤 가면 김씨의 왕위 계승을 독점한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쌤이 김씨예요. 경주 김씨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라의 시조는 박혁거세예요. 박씨죠. 근데 그 경주 김씨도 왕족이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자,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박혁거세가 세웠어. 그러니까 박씨 성씨를 가진 부족이 뭐 이렇게 국가를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박씨 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석씨 부족도 있고 김씨 부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석김이 신라는 교대로 왕위를 계승을 해요. 그러다가 뇌물 마리간 시기에 와서 이 김씨가 왕권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눌치 마리간 시기 가면은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한다. 왕의 아버지가 그 다음 아들한테 왕권을 넘겨주는, 왕권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지마리간 시기에 오면은 신라도 행정구역으로 바꿔요, 부족들을. 그러니까 신라에는 옛날에 육촌이라고 그런 육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뭐 6개의 마을이었겠죠. 결국 부족을 얘기하는 거야. 그 육촌의 연합이 신라였어. 사로국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 연합 국가를 이제 연합 국가적인 성격에서 탈피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족에 막 관리 파견하고 명칭도 부족 명칭이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바꾸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왕권을 상징적으로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도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치를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왕인 법흥왕 시기에 법에다 규정을 한다. 이 법흥왕 좀 쉬운 게 왕의 명칭 자체가 법의 흥이죠. 법을 흥 이렇게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흥왕은 두 가지의 법을 부흥시키죠. 고구려의 소수리왕처럼 율령도 만드는 한편으로 불교는 불법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불법도 공인했다. 그래서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했다는 거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고구려는 보통 소수림왕 시기에 가면 국가 체제를 어느 정도 정비했다고 평가를 받고요. 신라는 법흥왕 시기쯤 오면은 어느 정도 체계 정비를 한 거예요. 백제는 고유왕 시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뭐 근초고왕, 침류왕까지 약간 걸쳐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런 중앙 집권화의 큰 포인트는 율령 반포, 법, 그리고 불법, 불교 이런 게 있다는 거. 학교도 요소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신라는 통일 이후에 신문왕식의 국학이 있다는 뭐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통일 이전에 당연히 학교에 있었겠죠.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 앞에 나오는 왕권 독점이나 부자 상속, 행정구역화는 참고로 좀 아시면 돼요. 딴 거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율령 반포 시기 각 국가의 율령 반포는 어떤 왕이 했는지 그리고 불교는 어떤 왕이 공인했는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고구려의 왕들은 요 정도 아시면 되고 백제 근초고왕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신라의 법흥왕 같은 경우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언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마무리로 가야겠죠?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가야랑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부여, 옥저, 동해, 그다음에 가야 다 망하잖아요. 망하고 상국만 남아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쪽에 왕 아래 귀족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삼국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국도 가야처럼 여기 보이는 가야처럼 왕이 있고요. 여기 부족이죠. 그 다음에 다른 부족들의 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들의 연맹으로 가야라는 연맹 왕국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왕권이 많이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 다른 부족들의 견제도 받고 왕이 진짜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런 절차를 거쳐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렇게 각 왕들을 귀족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아니지만 왕 밑에서 귀족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되면서 권력은 그대로 향유를 하는 거죠. 대신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귀족한테 어느 정도 권력을 인정하지만 이 연맹왕국 체계보다는 좀 더 강력한 국왕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할 거리를 줄 거예요. 자, 2교시 미션은 뭐냐면 연맹왕국은 왜 당시에 살아남지 못했는가? 도대체 왕권 강화가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 배움 일지를 이번 3강 끝나고 쌤이 구글 문서로 받을 건데 사진 찍어서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강부터 3강까지 만든 걸 찍어서 내면 돼요. 자, 근데 이번 강의는 여러분 거기 수업 후 칸에 적을 때 요거에 대한 자기 생각도 거기에 적어주는 거야.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의 시대죠. 중앙 정부의 힘은 약화되고 지방 각 정부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는 왜 연맹왕국, 지금의 어떤 지방자치 시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연맹왕국은 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여러분, 백제나 신라나 뭐 고구려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약간 독재 국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국왕이에요, 독재. 물론 그 아래 신하들의 회의체가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가야 쪽은 연맹이잖아? 그래서 그 하위의 어떤 정치체들의 연합으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정치하는 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야가 더 약했어. 그래서 신라랑 백제한테 멸망한 거야,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연맹왕국은 왜 살아남지 못하고 그 당시 국가들은 중앙 집권을 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냥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뭐 편하게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아. 어려운 내용이니까 편하게 그냥 써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친구는 줘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 나왔던 어떤 그림 자료는 역사 교과서에 있는 그런 자료였고요. 쌤의 이런 글씨체는 한글 누리 글씨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3강 듣느라 고생을 했고요. 여러분 배움 일지도 잊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쌤은 6강에서 볼게요. 다음 강의는 광춘쌤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